자, 우선은 썸네일 보고 놀라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모든 자전거 중고 거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도 중고 거래 정말 잘하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이 중고 거래라는 게 워낙 알아볼 것도 많고 위험한 것들도 많다 보니까 정말 자전거 입문하기에 어려운 방법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워낙 조사도 많이 하셨고 워낙 성격도 꼼꼼하시다 보니까 성공하신 걸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자전거 중고 거래 그렇게 막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자전거 입문하려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께 제가 자전거 중고 거래 추천한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만큼이나 자전거 중고 거래에 조금 소극적인 편인데, 제가 왜 자전거 입문하시는 분들께 어지간해서는 자전거 중고 거래 하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한 3가지 이유를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전거 중고 거래를 추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전거의 복잡한 구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중고로 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것,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연 그 제품에 대한 이해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사려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어느 정도의 브랜드가 있는지, 어떤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내가 정말 잘 알고 있어야지 이 중고 거래라는 걸 어느 정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이 로드사이클, 크게 봐서는 이 자전거라는 이 시장 자체가 너무나 대중들 에게 알려진 부분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로드사이클 브랜드들, 자전거 타는 저나 제 친구들, 제 지인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에게는 스페셜라이즈드 트랙, 이거 너무나 대단한 회사고 너무나 유명한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아니다 보니까 스페셜라이즈드 그게 뭔데? 라파 그게 뭔데? 씹더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핸드폰이나 차를 산다고 쳐봅시다. 핸드폰이라고 치자면 일단 우리가 아는 브랜드들을 찾게 되죠. 삼성, 애플, 일단은 이렇게 크게 두 브랜드 정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게 되고, 아이폰으로 치자면 내가 아이폰 기본 모델을 살 건지, 프로를 살 건지, 아니면 프로 맥스를 살 건지, 그리고 연식은 13, 14, 15, 16 이렇게 나눠서 그 안에서 또 내가 어느 정도의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할 것인지, 이렇게 되게 직관적인 옵션들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자동차를 치더라도 핸들 열선 넣으실 건가요? 아니면 보조석에 통풍 시트 넣으실 건가요? 3열 좌석을 넣으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쉬운 옵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옆에 도움말 이렇게 I 버튼 이렇게 눌러보면 이 옵션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너무나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불친절하게 짝이 없습니다. 일단 자전거 브랜드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복잡하죠.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들어본 건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대체로 삼천리 정도 알고 계신데, 심지어 삼천리도 생활 자전거를 만들지 전문 로드사이클은 첼로라는 별도의 자사 브랜드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브랜드들이 많은 거죠. 거기다가 브랜드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 구동계 등급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동계도 시마노라는 브랜드도 있고 스램이라는 브랜드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거의 양립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브랜드 안에서도 시마노로 치자면 클라리스부터 시작해서 소라, 티아그라, 105, 울테그라, DI2 올라가고요. 105부터 듀라에이스까지는 DI2라는 옵션까지 있어요. 거기다가 스램도 레드, 포스, 라이벌 이런 식으로 너무나 구동계 구성이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구동계들도 9단, 10단, 11단, 12단 이런 식으로 단수도 너무 다르고 타이어 다른 거 꽂혀 있고요. 그 와중에 구동계도 105라고 치면 모든 구성이 105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크랭크는 또 다른 브랜드 꽂아 놓고 레버를 좀 다른 걸로 꽂아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섞어 놓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얼마나 우리가 등한시했던 꼴랑 자전거 주제라고 생각했던 게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은 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복잡한 자전거를 이제 중고 거래로 사셔야 되는데, 이 중고 거래를 완성차 기준 처음에 판매하는 그 브랜드에서 팔던 그 구성 그대로 판다 그러면 그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1차 구매자분이 그걸 사가지고 체인이나 타이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만약에 진행했다고 칩시다. 거기다가 핸들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부품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 매물의 적정 가격 산출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좋다고 이 부품을 바꿔 낀 거지만 사실상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는 그 브랜드 듣도 보도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양한 취향들이 그 한 자전거 안에 섞여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매물이 정말 좋은 매물인가 판단하기에 초보자분들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오래 타오신 분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전거 입문하시는 분들께 아무 중고 매물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이거 어때 보여요 하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전거 중고 거래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안 하는 거고요. 방금까지 들어보신 이 첫 번째 이유가 공감되신다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멤버십 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거래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이 취약한 신용입니다. 자동차 중고거래는 딜러들이 끼어 있어요. 뭐 SK 엔카 같은 그런 대기업도 있고요. 중고 자동차를 전문으로 거래하시는 딜러분들도 너무나 많으시죠. 그런 식으로 판매자와 이 구매자 사이에 제3자가 껴서 이 거래를 좀 중재를 해주게 되는데 자전거 중고거래는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무조건 판매자와 구매자 이 두 사람 간의 상호 신용으로 거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트릭이 진행이 되냐면 일단 주행 거리가 깎이기 시작합니다. 주행 거리 속여서 파는 거 그거 불법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게 정말 정확한 주행 거리를 체크하기도 어려워요. 이걸 내가 수작업으로 매번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가민이나 그런 어떤 운동 기록을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앱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생각은 잘 안 나지만 그런 것들 안에 내가 이 기기를 등록을 해서 이 기기로 탈 때마다 그 주행 거리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겨우 내가 이 자전거를 얼마나 탔는지 체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주행 거리가 스스로 올라가고 이걸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선명하고 조금 더 정직한 그런 주행 거리를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내가 부르는 주행 거리가 그냥 이 자전거의 주행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 중고나라나 도싸 같은 그런 자전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자전거 매물을 찾아보시면 모든 자전거의 주행 거리가 500km 미만이라고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자전거에 대해서 이제 막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 500km라는 거리에 대해서 크게 개념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탄 구력이 있는 자전거 동호인의 경우 1년에 5,000km 정도는 거의 평균적으로 탑니다.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은 12,000 가고요. 진짜 많이 타는 분들은 2만 km까지도 탑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이 500km는 너무나 짧은 주행 거리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500km밖에 안 탈 수가 있냐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니까요.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500km 채우기가 정말 어렵지만 로드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페달에 발만 얹어서 굴리기 시작하면 시속 2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1시간만 타면 26km예요. 2시간 타면 50km 나옵니다. 그러면 이 2시간짜리 라이딩을 10번만 탔다고 치면 이 500km가 벌써 채워지는 건데 그런 매물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거 솔직히 다 허위 매물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중고거래는 결국 상호 신용을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 건데 이 주행거리에서 이미 신용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중고거래가 원만하게 성사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게다가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뭐 벽에 기대 놓다가 긁히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넘어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넘어졌을 때 티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운 좋게 그냥 잘 넘어져가지고 자전거에 티 안 나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분명히 자전거에 충격 가해졌어요. 그냥 그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자동차로 치면 핸들 얼라이먼트가 돌아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 차를 인수하고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야 뭐야 핸들 똑바로 세팅해놨는데 왜 차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지? 하는 그런 것들이 중고 자전거를 인수하고 타고 나서부터 보이는 것들이 몇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 인수하고 타자마자 이 행어라는 부품, 이 뒷드레일러를 자전거에 이렇게 부착시켜주는 부품인데 이 행어가 예를 들어서 바로 부러졌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이 자전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오른쪽으로 넘어졌었고 행어가 많이 휘었었는데 그걸 힘으로 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행어는 원래 좀 굽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한계점을 넘어간 거를 어거지로 이렇게 원상태를 시켜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작은 충격에도 이 행어가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와서 그 중고 거래자를 찾아가서 이봐요 당신 안 넘어졌다고 속이지 않았냐? 행어 내가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부러졌다 말해봤자 이게 CR이나 먹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하겠죠. 당신이 넘어져 놓고는 나한테 지금 덤퍼 씌우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라이트 브라더스 같은 그런 제3자 업체를 끼고 중고 거래를 하는 걸 그나마 조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물론 직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겠지만 그래도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마지막 이유는 튜토리얼 스킵이에요. 튜토리얼 스킵하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온라인 게임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새 캐릭터를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캐릭터를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초보자 튜토리얼 공간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 튜토리얼은 뭘 하는 거냐면 이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여러분들께 소화하기 쉽게끔 최대한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거예요. 캐릭터 이동은 어떻게 하는지, 아이템은 어떻게 장착을 하는지, 스킬은 어떻게 쓰는지, 게임을 내가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 지식들을 여러분 이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게임의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우리 게임은 이런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밟게 될 거예요 라는 것들을 아주 함축해서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끔 알려주는 게 이 튜토리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튜토리얼을 스킵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 부족한 채로 세상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게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나만 잘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자전거에 있어서 튜토리얼이라 함은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에 대한 검색을 해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자전거
자전거 샵에 가서 샵 사장님께 자전거 구매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상담도 받아보고, 그런 식으로 이 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씩 쌓아 올려가는 걸 이 자전거 업계의 튜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전거를 중고로 구매하시게 되면 이 튜토리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일단 자전거 부품이나 구성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채로 거래를 하러 나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나가게 돼서 직접 내 눈앞에 있는 이 결함을 보고도 그게 결함인지 구별을 못하게 돼요. 물론 유튜브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가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전거를 내가 실물로 보고 이해를 한 거랑 그냥 화면으로만 본 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게, 운전면허 딸 때 진짜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실제 자동차를 운전을 해본 사람이랑 자동차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시뮬레이터로만 운전을 해본 사람이 장례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저는 너무나 똑똑히 봤습니다. 실물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자전거 샵 사장님과 처음에 뭐 조사도 하고 상담도 받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어떤 자전거를 선택해서 구매를 하게 됐을 때, 자전거 샵 사장님과 나 사이에 생기게 되는 이 라포와 우리가 쌓아가는 그 라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그런 혜택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일단 뭔가 자전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뭔가 불편하다 했을 때 그게 하나하나 다 돈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이 샵에서 자전거를 샀더라도 뭔가 자전거를 수리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당연히 공짜로 해주길 바라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는 내가 이 샵에서 자전거를 구매했을 때 일정 부분 그런 간단한 정비들은 샵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자전거를 중고로 산 경우에는 사장님과 전혀 그런 라포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돈으로 이어집니다. 그 돈 10,000원, 20,000원이 모이면 결국은 신품 자전거 그 샵에서 구매하는 거랑 똑같아진단 말이죠. 하지만 출발점이 달라요. 쌓여있는 이 호감도의 수준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자전거를 오랫동안 탈 거고 내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샵을 꾸준히 다닐 거라면 중고 거래를 하면서 굳이 내 자전거 생활의 난이도를 높일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심자분들께 자전거를 중고로 거래하는 걸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자전거 중고거래를 절대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권장하는 편이기도 해요. 일정 부분에서는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결국 자전거가 계속 시장 안에서 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저는 정말 좋은 문화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추천하지는 않지만, 게다가 요즘처럼 자전거 시장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는 중고 매물도 확실히 가격대가 낮아지거든요. 왜냐면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팔아야 되고 자꾸 연식은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10,000원, 20,000원 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고 치우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신품 찬양론자라서 여러분들께 중고거래 정말 좋습니다, 많이 애용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좋은 매물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 태우셔서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 지인 중에 자전거 오랫동안 타오고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친구분 한 분 대동하셔가지고 잘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 매물 정말 많을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 정말 매물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좋은 매물 구매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즐거운 자전거 생활 오래도록 즐길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바이 가이스.